자, 우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가치라는 건 결국 사회복지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라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가 궁극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이냐. 물론 현실적으로는 어떤 가난의 문제,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다루느냐라는데 자, 이 가치는 사실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철학적인 부분이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의 가치는요, 인간의 존엄이에요. 자, 인간의 존엄이라는 것은 이건 이제 인간은 인간이다라는 이유 외에 다른 이유를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이 존엄한 이유는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존엄하다? 성공했기 때문에 존엄하다?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존엄하다?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존경해 줄 수는 있죠. 그러나 인간 그 자체의 존엄은 어디에서 온다? 인간 그 자체의 존엄은 인간이라는 이유 때문에 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건 어느 누구에게도 훼손되어서는 안 될, 존엄해야 할 그러한 모습을 갖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가 다 중요하지만 모든 가치들을 다 포괄하는 가치가 바로 인간의 존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회복지는 결국 인간의 존엄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 가치 때문에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존엄이라는 게 학술적으로 그럼 명확하게 정의되어졌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인간의 존엄이라는 그 자체는 당위성이지 학술적으로 정리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기 때문에 가져야 하는 모습, 이게 인간의 존엄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인간의 존엄에 대한 반영들이 결국은 세계 인권선언 또는 각 나라의 헌법에서 잘 드러나죠. 세계인권선언 전문의 첫 문장을 보면 인류, 가족 모두의 존엄성과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이다. 자유, 정의, 평화 이것도 결국은 사회복지의 가치들인데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이 먼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걸 보죠. 자, 우리나라 헌법도 10조만 한번 볼까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이렇게 나가면서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것은 세계 인권선언 및 각 나라의 헌법에서 이미 천명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복지가 이야기하는 가치가 평등이에요. 평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뭘 의미해요? 똑같다라는 것, 똑같음이라는 것이 평등이에요. 결국 평등이라는 것은 인간은 누구에게 예속되거나 부분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인간은 그 자체로서 개인이 그 자체로서 서로 동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평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평등의 개념에서는요, 평등해야 한다라는 건 다 동의해요. 그런데 어떤 것에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전부 이야기가 좀 달라져요. 일치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평등의 정의가 참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여러 종류의 평등이 이야기되어지는데 여러분이 여러 종류의 평등을 잘 구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등은 어떤 평등인가 하면 산술적인 평등이에요. 산술적 평등이라는 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과의 평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결과의 평등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건 평등의 어떤 정신을 가장 잘 실현한 것, 이게 산술적인 평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떤 원인을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게 해줘야 된다라는 게 산술적 평등이에요. 그래서 결과적 평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
자, 여기 5명이 있어요. 저까지 포함해서 5명이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지갑에서, 자기 지갑에 있는 돈을 끄집어서, 얼마씩 있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는, 5만원, 5만원, 10만원, 5만원, 5만원, 0원. 그렇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걷어서 그 합계를 가지고 5, n으로 나누면 5만원씩 가져야 된다. 그러면 10만원 있는 사람 거를 없는 사람한테 주면 어떻게 다 똑같이 5만원씩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산술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 평등이라는 건 원인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모두가 다 똑같게 하는 것. 평등의 개념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게 산술적 평등이에요. 그런데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어때요? 제일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10만 원 가졌는데 내 거 5만 원을 내놓아야 된다고?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떤 이 결과의 평등은 실현이 어렵습니다. 실현이 어렵고 사회의 어떤 제도나 정책은 주로 누구에 의해서 주도됩니까? 기득권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의 평등이라는 것, 산술적 평등이라는 것, 사회복지가 이것을 지향해 나가는 것은 맞지만 이것을 대놓고 이룰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 산술적 평등이에요. 그러나 사회복지가 이걸 지향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 자체는 어때요? 이것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산술적 평균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 보니까 어떤 평등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산술적인 거 말고 비례적 평등도 평등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례적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자, 산술적 평등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나오는 거죠. 비례적 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많이 기여한 사람에게는 많게, 적게 기여한 사람엔 적게라는 거예요. 흔히 이야기하는 공평이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공평이라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공평이라는 건 뭐예요? 8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8시간 일한 만큼, 4시간 일한 사람한테는 4시간 일한 만큼이라는 거잖아요.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적게 한 사람에겐 적게라는 것.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죠. 그게 이제 비례적 평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비례적 평등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많이 한 사람에게 많이, 적게 한 사람에겐 적게라는 건 시작부터 사실은 어때요? 차이가 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평등을 지금 같은 걸 이야기하는데 시작부터 어떤 차이가 있는 걸 전제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 비례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문제가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사회적으로는 중요하게 쓰여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연금을 많이 낸 사람은 적게 낸 사람보다 나중에 급여를 어떻게 받아요?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의 원리, 비례적 평등의 원리가 개입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평등의 원칙으로 따지다 보면은 이거는 시작부터 어떤 불평등이라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미, 왜냐면 다름이, 많음과 적음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개념의 평등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뭔가 하면은 기회의 균등 또는 기회의 평등이라는 이러한 관점이 나왔어요. 자, 기회의 균등은 산술적 평등이나 비례적 평등이라는 것은 평등을 직접적으로 이루는 것에 관련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기회의 균등은 그런 데서 따지지 말고 누구나 다 평등할 수 있는 기회만큼은 주면 되지 않냐. 그리고 나서 그 기회를 잘 살려서 자기가 더 가진 사람은 뭐 더 가질 수 있는 거고 그 기회를 안 살려서 자기가 덜 갖는 사람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이에요. 그러니까 평등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보장해 주자라는 거죠. 자, 제도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학교까지 뭐 하고 있어요? 의무 교육하고 있잖아요. 그럼 중학교까지 교육받는 건 가난하든 부자든 누구나 다 교육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교육받을 수 있죠. 이 기회의 균등이죠.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잘 살 수 있지만 뭐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자기가 안 해서 못 살아나가는 건 받아들여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기회의 균등이에요. 그거 합리적이죠. 합리적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어떡하냐라는 거예요. 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 받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런데
부잣집 자녀는요, 알게 모르게 과외도 받고 또 해외 연수도 갔다 오고, 그러니 실력이 어때요? 당연히 상승될 수밖에 없죠. 가난한 집 아이는요, 과외도 제대로 못 받죠. 해외 나갔다 오는 거는 그건 엄두도 못 내죠. 자, 출발선 자체가 다른데, 과연 기회를 평등하게 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선 자체가 틀리다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의 평등의 개념이 나오는데, 그래, 그러면은 다른 건 몰라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면 되지 않냐. 법 앞의 평등. 자, 우리나라 헌법에서도 이 법 앞의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 이거 헌법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적어도 법에 의해서는 평등이 달라서는 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법 앞에서의 평등이에요. 그런데 이 법 앞의 평등도 도전을 받죠. 정말 평등할까? 경제적인 분야에 있는 분들은 감옥에 갔다가도 사면으로 금방 풀려나잖아요. 그런데 일반 소시민이 감옥에 가면 그런 혜택을 받는 경우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에 비하면은 사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럼 법 앞에서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평등이라는 것이 사회복지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실현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평등에 대한 개념이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거 잘 구분해서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평등을 실현하는 관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이 나눠질 수 있는데, 시장주의자들은 이 평등에 대해서 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정치적인 면에서 어떤 참정권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을 시장주의자들은 평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근데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는 이 정치적인 면에서 참정권이라는 건 사실 시장주의자뿐만 아니라 누구나 다 1인 1표잖아요. 참정권이라는 건. 부자라고 2표하고 가난하다고 1표 같지는 않잖아요. 1인 1표라는 입장에서는 대부분 모든 사람들에게 이견 없이 받아들여져요. 근데 사회 경제적인 면에서 평등의 개념은 일치되지가 않습니다. 시장주의자들은 주로 기회의 균등을 평등으로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더 엄밀하게 이야기해서는 기회의 균등보다도 법 앞의 평등으로 가장 한정해서 평등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평등주의자들은 이런 시장주의자들의 그 어떤 주장이나 견해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걸로 해서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평등주의자들은 가능한 한 산술적 평등을 가기 위한 어떤 방법들을 더 고민해 보게 되겠죠. 자, 사회복지 정책이라는 건 결국 지향하는 것 자체는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거예요. 지향 자체는. 그러나 그 사회에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럼 결과의 평등을 이룰 수 있느냐? 그러면 개인의 뭐가 훼손되어져요? 개인의 자유나 개인의 재산이나 이런 게 침해가 되어지잖아요. 따라서 지향하는 것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지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게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룰스가 제시한 방법이 있어요. 룰스가 제시한 방법 제1원리, 제2원리 있는데 제1원리는 자유우선의 원칙이에요. 타인의 자유와 양립할 수 없는 한 사람은 누구나 가장 넓은 자유에 대한 동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게 이 자유우선의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제2원리는 평등우선의 원칙이에요. 사회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 경우가 첫째,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이익이 주어진다는 전제 아래. 이건 차등의 원칙이에요. 사회의 가장 취약한 집단에게 최대의 어떤 이익이 주어진다 그러면 불평등한 게 나타나도 어쩔 수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의 직무나 직위가 기회평등의 공정성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졌을 때에. 즉 이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회평등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갈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처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좋은 자리든 누구나 다 노력하면 갈 수 있는 기회가 다 열려 있을 때. 자, 우리나라 공무단임권이라는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공무단임권. 누구나 다 공무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공무원 될 수 있어요. 네. 학력 따지지 않습니다. 다 공무원 될 수 있어요. 고시 보면 되어져요. 그래서 공무원 고시, 국가 고시 와서 합격하면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뭘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기회를. 물론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될 가능성은 더 크겠죠. 하지만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기회를 모두에게 보장해 주는 이러한 모습이 되면은 그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불평등은 또 받아들일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룰스가 제시하는 방법은 최소 극대화의 원칙입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최소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전부 극대화시켜서 최소를 벗어나게 해주자라는 게 최소 극대화의 원칙이죠. 자, 라에가 제시하는 평등 실현 방법 4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최대로 높여주는데 역점을 둔다. 조금 아까 룰스가 이야기한 최소 극대화 정책 이거 같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자, 이 최소 극대화 원칙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쓰느냐? 최소 극대화 원칙. 이건 뭔가 하면 최소를 극대화로 높여줘서 어떤 이 불평등을 해소해서 평등을 만들어가자라는 거죠. 이건 주로 사민주의 국가에서 많이 씁니다.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그러한 정치 또는 복지를 이루려고 하는 국가, 스웨덴이나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쓰는 게 최소 극대화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라에는 또 불평등의 비율을 줄여나가면 그러면 평등을 이룰 수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불평등의 비율을 줄이는데 그 방법도 2가지예요. 격차의 범위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 또 격차의 비율을 줄이는 것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해서 불평등의 비율을 줄여 나갈 것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최소 격차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 최상층과 최하층의 격차를 해소하는 방법으로 최소 격차를 제시하는 이러한 방법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화 법칙도 있지 않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대 최소화 법칙은 뭐예요? 최대에 해당하는 사람은 최소로 적게 만들면 되지 않냐라는 게 최대 최소화의 법칙이에요. 근데 최대 최소화의 법칙이라는 것은 사실은 공산주의 국가 같이 전제주의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일반적인 국가에서 활용하기에는 그렇게 합당한 그러한 방법은 아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최대되는 것을 막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최대되는 건 누구나 다 최대될 수 있게끔 해줘야죠. 근데 최대되는 거를 아예 막아서 최소화시킨다? 그건 전제주의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평등의 실현 방법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최소 극대화의 방법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최소를 자꾸 더 높여줌을 통해서 점점 평등을 이루는 이러한 방법들이 보다 더 합리적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복지 가치 중에 또 하나가 무엇을 사회복지 가치라 그런가 하면 자,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평등 이야기했죠. 자유라는 것도 사회복지의 중요한 가치예요. 자유라는 것은 개인의 존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져야 돼요. 전 여러분 행복을 이야기할 때 주로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개인의 자유가 없으면 행복할까요? 뭐 먹을 게 많다, 뭐 좋은 차가 있다, 옷이 있다, 하지만 자유가 없어요. 행복할까요? 결국 행복이라는 것은 자유가 없으면 행복해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예요. 개인의 존엄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유가 보장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자유도 이 평등도 그렇지만 자유도 다 그래요. 학술적으로 잘 정리가 될 또는 일치가 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도 여러 가지 크게 대별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소극적인 자유냐 적극적인 자유냐 이렇게 구분을 해요. 자,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소극적 자유는 무엇을 소극적 자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소극적 자유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자유예요. 남들이 간섭하지 않는 거. 흔히 우린 이걸 자유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소극적 자유를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free from 다른 어떤 속박으로부터의 자유다라고 해서 free from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자유의 기회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또 거주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러한 것들. 근데 이 자유는 자유에 대한 기본 이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실질적인 자유가 보장되냐 말이죠.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사실 거의 다 이 소극적 자유는 다 보장이 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자유를 갖지 못해요. 왜요? 가진 게 없어서 선택할 수가 없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적극적 자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free for 무엇을 위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는 게 free for 이건 자유의 능력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보다 더 적절한 수준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결핍으로부터 해방되어지고요. 자기의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적절한 어떤 노동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가 마련되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이 적극적인 자유는 결국 누가 개입해야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 소극적인 자유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을수록 좋은 거예요. 하지만 적극적인 자유는 결국 국가가 개입해서 보장해주고 제도로 만들어줄 때 가능한 게 적극적인 자유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유도 학술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지지 않아서 소극적 자유냐 적극적 자유냐 이렇게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자유라는 건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마다 전부 다 자유롭다라는 걸 이야기하다 보면 충돌이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한할 수 있는데 자유의 제한은 법적으로 제한해야지 법 외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반드시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거. 그래서 자유를 제한하는 게 개인이 자유를 제한해서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거 큰일 나는 거죠. 항상 누구에 의해서 공권력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유를 제한할 때는 어느 경우에 제한하는가 하면 공익을 위한 목적일 경우에, 그 다음에 다수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수의 기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 그러할 경우에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지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법 만들어서 자유 제한해도 된다? 그거는 틀리는 거죠. 오히려 그런 법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항거를 해야 되죠. 그런 법에는 항거를 해야 되는 거죠.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다수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소수는 힘이 없으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수를 제한하는 어떤 그러한 제한이 가능하고 또는 공익을 위해서도 제한이 가능하죠. 난 내가 자유 가졌다라고 하면서 교실에서 막 노래 불러보세요. 그거 가만 놔두면 다른 사람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도서관 가서 막 노래 불러서 왜 노래하냐? 나 자유 갖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그걸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자유이긴 하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공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제한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자유의 제한은 법적으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존엄한 부분을 잠재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자유를 제한한다 하더라도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 이것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 사회 정의도 사회복지가 지향하는 가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사회복지 정책은 결국 사회 정의를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사회 정의라는 것은 결국 자원의 어떤 그 분배 영역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되어진다. 그래서 분배 정의를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사회 정의도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어떤 흐름들이 있는가 하면 공리주의적인 접근이 있어요. 공리주의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개념은 이면적으로 무엇을 전제하게 됩니까? 소수의 어떤 그 행복을 막는 것, 소수의 불가피한 어떤 피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따라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것이 과연 사회 정의를 이루는데 합리적이냐라는 것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자, 그다음에 계약 이론적인 접근이 있습니다. 계약 이론은 바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공리주의를 모순을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게 계약 이론적 접근입니다. 자, 이 이론에 의하면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공정한 경쟁이 보장된다면 사후적으로 일어나는 자원의 어떤 그 배분은 공정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공정한 경쟁과 권리와 의무가 다 똑같이 주어져야 한다라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제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 정의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또 사회적 자원이 불평등하게 배분되었다 하더라도 과실의 배분을 통해서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종전보다 나은 이익을 준다라고 한다 그러면 사회 정의를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회적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 어떤 불평등이라는 것 완전히 없어지지 않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고 평등을 실현하고 자유를 지향하고 사회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가치로 하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은요, 지난 시간에 살폈던 필요성하고도 맞물려가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난 시간에 봤던 필요성 같이 한번 보시고요. 이 기능도 함께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명시적인 기능이 있을 수가 있어요. 명시적인 기능은 뭐예요? 이렇게 딱 정해놓은 거예요. 명시적 기능은 뭘 정해놓겠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해결한다. 또 행복을 증진한다. 이런 것들이 명시적인 그런 목적이죠. 근데 명시적이지 않고 묵시적인 것도 있어요. 묵시적인 게 뭔가 하면은 사회 통제 기능도 있습니다. 사회보험이라는 것이 제일 처음에 시작될 때가 그랬어요. 사회보험을 비스마르크가 독일에서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이걸 왜 시작했는가 하면은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노동자들을 잘 통제해 놓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파업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 그 당시 공업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독일에서 공업국가로 발전해 나가지 못하고 완전히 다운될까 봐 그러니까 당근책으로 먼저 준 거죠. 쉽게 말해서 노동자들을 위해서 준 게 아니라 사회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러니까 사회 통제의 목적. 사회복지는 사회 통제의 목적도 있어요. 엘리자베스의 빈민법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또 이면에서 보면은 가난한 사람들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나온 제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묵시적이죠. 이거를 겉으로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정책을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묵시적인 그러한 어떤 기능으로 사회 통제 기능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꾸 좋은 이야기만 하다 보면 이런 걸 놓치기 쉬운데 이런 것도 사회복지의 어떤 기능으로, 정책의 기능으로 나타난다라는 것, 이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 성격에 따른 기능으로는 경제적 기능이 있고요. 경제적 기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난해진 사람에게 경제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 그 경제적 기능이잖아요. 또 사회적 기능도 있습니다. 사회 통합하는 것들, 이건 사회적 기능이죠.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이게 유화되어져서 서로 떨어진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게 사회 통합하는 이러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기능도 있어요.
어떤 정당이나 이런 데에 어떤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게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서 정당성을 갖는 이러한 어떤 모습, 이데올로기의 갈등을 완화시켜주는 이러한 모습도 갖는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렇게 이 가치,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것들, 이 부분은 암기보다는 읽으면서 이해해 두시면, 근데 이게 굉장히 이 교양적인 부분이긴 하죠. 교양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공부를 안 해두면 이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또 문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암기까지는 아니지만 읽어두시면서 이해해 두시는 것이 문제 푸는데도 도움되고 또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교양적인 부분이기도 하다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한번 읽으시면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